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정종훈 교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쉬지도 않고 저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연은 지금 7시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10분이 아니고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1시간 동안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길다면 긴 시간인데, 부디 여러분들이 제 강연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의 제목은 물과 물방울로부터 전기, 에너지 생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첫 페이지에 보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바다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바다 하면은 일단 뭐 춥다, 아니면은 뭐 물고기, 아니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볼 때는 바다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거대한 역학적 에너지의 보고로 보여집니다. 자, 특히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파도라든지 아니면 물결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바다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쓴 것처럼요, 날씨라든지 태양빛,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지역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역에 민감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바다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는 지역에 민감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잘 비추는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구름 낀 날이 많은 영국 같은 데서는 아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구의 약 70%에 해당되는 바다는 지역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좋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다의 역학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은 지구의 일부분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파도의 진폭과 주파수가, 그리고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바다의 역학적 에너지를 수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수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런 발전들은 굉장히 널리 익숙해져 있는 그런 발전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거 외에도 여기 그림처럼 포인트 옵저버, 또 펠라미스, 그 다음에 카네기, 그 다음에 오픈 하이드로, 이런 수많은 이제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장치들은 엄청 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카넥이라는 거를 보면은요, 제가 하얀색 박스를 쳐놨는데 거기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과 이 기기를 비교해 보면은 크기가 대략 50배 내지 100배 정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기를 바다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은 막대한 자본이 들고, 그 다음에 장기간의 건설이 들고요. 또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발전기들은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발전기들은 패러데이 법칙에서 얘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자석이 있고요. 자석 내에서 코일이 회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기전력이 발생되고 이 기전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구 같은 기기를 킬 수 있는 건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수식을 보는 것처럼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세기,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주파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바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석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면적, 그리고 매우 빠른 진동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찰 발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하게 됐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은 매우 간단하고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쇠구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4개의 벽면이 있는데, 파도에 의해서 이 쇠구슬이 흔들리게 되면은 벽면과 부딪히고요. 벽면과 부딪힘으로 해서 전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파도가 치면서 파도가 여기 보이는 그런 이제 물체의 윗면과 아래면을 계속 부딪히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도 전기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공이 있고요. 공 안에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어떤 볼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볼이 파도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이런 전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는 물론 앞에서 비교했을 때 작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자기기들이 파워를 굉장히 조금만 쓰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마찰 발전의 원리는요, 여기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비면 또는 부딪히면은요, 마찰 대전에 의해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외부의 역학적 진동에 의해서 위에 있는 판과 아래에 있는 판이 흔들리게 되면은 전위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전위의 차이 때문에 외부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요,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 수식을 보면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서와 좀 다른 게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텀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마찰 발전은 주파수가 빠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느린 진동의 역학적 에너지를 수확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그룹에서 한 연구 결과를 한 3개 정도만 발표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물과 물방울의 역학적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서 맨 먼저 생각한 게 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보면은 거기에 부표들이 많이 떠 있는데요. 인천에 있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주변에 바다, 특히 연안 지역에 부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부표를 이용해서 왼쪽 그림과 같은 그런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디바이스의 설치 시간을 감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장기간 사용 후에 간단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그런 부표를 닮은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요,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자, 왼쪽에 보여준 그림은 개략적인 개형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실측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처럼 원통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파워를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높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서포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를 제너레이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그게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PTFE라고 하는 테플론이라는 막대가 있고요. 그 막대가 PS라는 부분과 마찰을 일으키고 그 PS라는 폴리머 바깥쪽에 구리 전극이 있어서 우리가 전류를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전 부분이 45도 각도로 배치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발전 부분을 우리가 아크릴로 감싸고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결과입니다. 한 번 더 클릭.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이제 PTFE라는 막대기가 우리가 흔들림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디바이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아까 PTFE라는 물질에 아르곤 플라즈마 애칭을 수색을 했는데 그 아르곤 플라즈마 애칭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미세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거칠기가 증가하고 표면전이 또한 마이너스로 많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그 물질의 화학적 조성 또한 많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플라즈마 애칭 시간을 처음에 비해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쭉 변화시켰는데요. 얘가 60분까지 올리면은 커런트가 훨씬 더 많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PTFE라는 물질의 무게를 바꿀 수가 있는데 무게를 증가시키면은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부분에 보면은 제가 카파 일렉트로드의 랭스라고 되어 있는데 카파 일렉트로드의 길이를 우리가 PTFE와 똑같은 길이로 됐을 때 최대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전력 발생 부분에 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서포터라고 그랬는데 서포터의 길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이를 바꾸면은 토크가 증가를 해서 그림처럼 전류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워가 나오는 부분을 45도로 이렇게 배치시켰다고 했는데 이렇게 배치시키면은 파도가 치는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몰든지 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든 부분에서 다 전력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왜냐면은 바람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해류에 의해서 이 파도가 시시각각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가 설치를 한 번만 하고 나면은 모든 방향에서 에너지가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계절 그리고 24시간 모두 다 에너지를 하베스팅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는 실제 파도와 유사한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불규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진폭도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진폭을 가진 팔을 입사시켰을 때 전류가 두 군데에서 모두 다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폭을 고정시키고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두 개의 파도를 입사시켰을 때 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주파수에서 모두 다 전류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는 잘 아는 것처럼요. 물이 짜죠. 짜고 또 자외선이 내려짭니다. 이 자외선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성능들을 약화시키는데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첫 번째 거는 그냥 우리가 실험실 상황에서 한 결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소금물을 뿌린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은 저희가 UV를 비췄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디바이스가 염도라든지 자외선에 영향이 적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다는 한겨울이 될 수 있고 한여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디바이스의 온도 안전성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대충 4도씨부터 60도까지 온도를 변화시켜도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60도에서 72시간, 3일 정도를 둬도 이 시그널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 디바이스는 온도 안전성 또한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나서 저희들이 이 디바이스를 어디에 응용할지를 갖고 얘가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실제로 디바이스를 한번 어디에 응용할지를 갖고 우리가 이제 실제 파도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동영상이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파도에다가 디바이스를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파도를 일으키면서 그 전력을 이용해서 LED도 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30분 정도 충전을 시키면은 우리가 온습도계 또한 작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풍량계 또한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온습도계랑 풍량계를 굳이 택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바람의 세기는 기후를 좌우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량계라든지 온습도계를 작동시켜서 날씨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하나를 작동하는데 대충 4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우리가 충전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보여준 그림처럼 이런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어레이로 얘를 연결시키면은 그 충전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이거를 굉장히 많은 수를 연결한다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온습도계, 온도, 습도, 그리고 바람의 세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의 첫 번째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희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부표 디바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파도를 이용해서 30V 그리고 1.2V의 전류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ED라든지 온습도계, 풍량계 또한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로서요. 자, 제가 마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진동에 의해서 두 개의 물체가 비벼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마찰 대전 발전 디바이스의 가장 큰 단점이 마모 현상입니다. 마모. 자, 우리가 바다에다가 어떤 디바이스를 놨는데요. 그게 오랜 시간 지나서 마모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이런 디바이스는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보여준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12kg F라는 그런 무게를 이용해서 얘를 부딪히게 되면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충 2분만 이렇게 비벼도요. 이 사각형 구조가 뭉개지고 그 다음에 절압같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강유전체라고 하는 그런 물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강유전체란 물질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힘들겠지만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요. 화살표 방향에 분극이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데 이런 분극을 이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두들기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컨택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랜덤 컨택이란 얘기는 어느 때는 부딪히고요. 어느 때는 부딪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요. 우리 현재까지 일반적인 그런 디바이스들은 오랜 시간 부딪히게 되면은 표면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전력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강유전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랜덤 컨택을 하게 되면은 표면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파워도 장시간 동안 써도 된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폴리머 물질 아래에다가 PVDF라고 하는 강유전체를 넣었습니다. 자, 강유전체란 물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분극을 없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분극을 위에 방향 또는 아래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은 전위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극이 없는 물질을 썼을 때는 우리가 ITO라고 하는 전극에서 PDMS라고 하는 폴리머로 아주 작은 전류만 흐를 수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위 방향에 분극이 갖는 물질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많은 전자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방향에 그런 분극을 이용하면은 거꾸로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유전체를 쓰는 디바이스가 FET 엔진인데 이 물체를 이용해서 부딪히면은 파워가 굉장히 많이 크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이 파워는 감소할 것이고요. 또 부딪히면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부딪히지 않고 가깝게 다가가기만 해도 파워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딪혔을 때 굉장히 많은 파워가 발전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더라도 아직도 많은 차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만 돼도 다시 또 파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디바이스들은요, 처음에 부딪혔을 때 크기가 워낙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밑에 동영상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핵심은 위에 있는 그림을 봐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는 판 위에 있는 게 전극이고요. 밑에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두 번째라고 표시된 부분을 보면은요, 이게 가깝게만 간 겁니다. 부딪히지 않은 거고요. 가깝게만 가도 왼쪽에서는 LED도 켤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LCD도 켤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훨씬 더 큰 파워를 얻기 위해서요. 아까 같은 디바이스를 적충을 했습니다. 적충을 하고 아래에 있는 동영상처럼요. 저희가 외부에서 파도를 주면서 물체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는 부딪히고 어느 때는 부딪히지 않을 텐데요. 이런 과정을 약 30분 정도 하게 돼서 하면은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습도계를 작동시킬 수 있으며 그 온습도계를 무선으로 컴퓨터까지 잘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요, 8.8도씨, 16.1도씨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바다의 온도고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검은색은 컴퓨터로 무선으로 전송된 그런 값입니다.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경우에 예를 들자면요. 마찰 발전 디바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마모인데 마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강유전처럼 물질의 전기 분극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접촉 없이도 전력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접근이 어려운 먼 바다에서 파도의 에너지를 수확해서 날씨 정보를 육지까지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저희들이 관심 가진 것은 물방울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비방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샤워기인데 우리가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죠. 그렇죠? 어디서나 있고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방울은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파도와 다르게 역학적 에너지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진 거는요. 방파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방파제는 섬에 꼭 필요하게 되는데 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에도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해안을 보게 되면요, 남해에 있는 섬의 숫자와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육지를 고려해 보면은 남해안만 약 5,000개 이상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파제에서 튀는 물방울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전력을 쓰지 않고도요 방파제를 언제나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특히 깜깜한 밤이나 아니면 해무 등이 있을 때 방파제를 언제나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이 그림처럼 손가락 모양처럼 생긴 그런 전극, 이거 우리가 인터 디지털 전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극을 만들었고요. 그 위에다가 PTFE라고 하는 폴리머를 올려놓았고 그렇게 해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극이 폴리머란 물질 아래에 있게 되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닷물에 의해서 얘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디바이스는요,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접을 수도 있고, 꼬을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어서 다양한 모양의 방파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맨 먼저 제가 아까 손가락 모양의 전극을 썼다 그랬는데요. 3개의 손가락 모양의 전극을 만들었고요.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전류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한 개의 전극일 때는 픽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인터디지털 전극이 되면 픽이 여러 개 나오면서 전하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는 전극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들이 전극의 폭을 22cm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물방울의 사이즈를 우리가 5.5부터 47까지 쭉 바꿨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게 되시면은 19mm에서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크기는 전극의 폭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의 크기랑 전극의 폭이 같아야지만이 훨씬 더 큰 전하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앞에서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그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물방울의 크기를 고정하고요. 속도를 바꿔봤더니 속도가 빠를 때 얘가 훨씬 더 많은 전하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런 깔때기 모양의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깔때기 모양의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은 넓은 면적에서 튀는 바다 물방울을 수집할 수 있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빨라질 텐데 그 빨라진 속도에 의해서 더 큰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의 각도,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타를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넓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타를 적게 하면은 작은 양의 물방울이 들어오지만 속도는 더 빠를 거고요. 이 세타를 더 넓게 하면은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올 수 있지만 물방울이 들어올 수 있지만 속도는 느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타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봤더니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넓은 것이 더 큰 얘가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물방울의 속도인데 이 속도가 빠르면은 얘가 커런트가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은 원통 모양의 디바이스도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원통 모양의 디바이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진이 있는데 그런 디바이스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거기 동영상이 있는데요. 실제로 흔드는 겁니다. 자, 흔들면은 물방울이 흔들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쉐이킹이라고 써 있는데 흔드는 부분에서 전압과 전류가 아주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LED, 그러니까 불이 밝혀지는 그런 거죠. 그런 LED를 충분히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배터리를 쓰지 않은 거고요. 그냥 사람이 흔들기만 해도 충분히 큰 그런 전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저희가 한 연구의 결론을 내리자면요. 저희들이 인터디지털, 아까 제가 손가락 모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손가락 모양의 전극을 이용해서 물방울의 마찰 전류를 증대시켰고요. 그리고 다양한 장소, 그 다음에 다양한 물방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평면처럼 생긴 거, 아니면은 깔때기처럼 생긴 거, 아니면 원통형의 모양을 만들어서 물방울의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한 알아낸 것은 물방울의 크기와 전극의 크기가 같을 때 가장 큰 마찰 전하가 수확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은 프리가 되지 않았지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은 거기에 LED가 있는데요. 이게 왼쪽의 것은 이제 환한데 날씨가 밝을 때 끼운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깜깜할 때 찍은 건데요. 둘 다 이렇게 잘 박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LED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인하대학교에 해양학과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부표를 이용해서 양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식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깜깜할 때 배들이 지나가는데요. 그 부표를 못지 못하고 다 쓸어간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민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24시간 계속 불을 밝힐 수도 없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말씀드린 부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파도에 의해서도 LED를 킬 정도의 전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방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강연을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부표 디바이스 같은 장치에서 전기를 얻는다면 육지로 송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썼는데요. 일단 제가 발표한 거는 부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거기서 쓰는 거고요. 육지로 송전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육지로 송전을 해야 된다면은 저희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축전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축전기라든지 배터리 자체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얘가 자기 자체에 누설이 있기 때문에요.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거를 옮기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은 거기서 소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들고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큰 전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충전기가 아니고 전선을 이용해서 바다 밑으로 전선을 이용해서 송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미래에는 부표 디바이스 등으로 더 큰 기계나 장비들을 구동할 만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가 저희 꿈 중에 하나인데요. 저와 비슷한 연구를 하는 중국에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는 예, 중국에는 잘 알지만 이분이 이제 공산당 소속이라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지방 정부를 설득을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서해 바다죠. 서해 바다에다가 아까 제가 말한 부표 디바이스를요. 10km by 10km를 깔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에서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깔아서 물론 이제 디바이스 생긴 모양은 저희랑 다르지만 그렇게 깔아서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섬이라든지 아니면 열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는데 그게 에너지 자립 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잘 아시지만 섬에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를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섬에 전기를 모두 다 공급하자. 이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의 가장 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고요. 그 다음에가 안타깝게도 제가 말한 이런 말차 발전은 아니고 다른 건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부표를 아주 넓은 범위에서 깔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보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바다에 설치하면 파도에 장비 유지가 어렵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접근이 어렵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바다는 만약에 우리가 연안 지역이 아니고 먼 거리에다가 디바이스를 설치했다고 하면은 그게 고장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파워를 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가서요. 다 고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라든지 복잡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다에 설치하는 그런 장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내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 것처럼 소금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외선이라든지 열의 반응성 같은 걸 테스트한 이유도 그 이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찰 발전은 두 개의 접촉에서 생기기 때문에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강유전처럼 물질을 쓰면은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가 아니겠죠? 왜겠죠? 예. 자, 네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들도 많은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데 그런 단점들이 보완되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쓰겠어요?
언제쯤 상용화 가능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물리학과입니다. 물리학과는 잘 아시지만 기초 연구를 하는 과고요. 자,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은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도 이거에 적합한 소재가 뭐고, 그 다음에 전력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핸드폰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물리학과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써야 되는지는 재료공학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하는 사람들은 전기공학, 전자공학 이렇게 한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요. 이게 상용화 될지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답은 하기 어렵고요. 아마 저 말고 여기 질문하신 분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분이 만약에 제 나이쯤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그리고 넓은 바다가 필요하니 연안은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끌어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많이 어려운가요?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태양 발전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육지를 끌어오는 거는 아까 1번 질문에서 했던 것 같고요. 태양 발전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는 태양 발전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태양 발전도 좋지만 제가 하는 역학적 에너지 수학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양 발전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태양 발전도 굉장히 많이, 태양광 발전이겠죠. 태양광 발전도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3020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주된 내용이 태양광과 그다음에 풍력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마찰 발전은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태양광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방 안에서는 태양광이 그렇게 세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땅 밑에도 태양이 갈 수 없고요. 바다 밑에 이런 데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서로 상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발전을 하려면은 글쎄요,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서도 문제점이 있을 거고, 저처럼 역학적 에너지 수학을 하는 데서도 문제점이 있을 텐데, 서로 교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교류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력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전기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의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나요? 예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는 한 60%가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찰 발전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1.5V를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배터리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배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났을 때 버리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는 이제 그러니까 건전지는 아까 이제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발전을 했긴 했지만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대는 IoT 세대라고 하잖아요. IoT 시대에 가장 핵심은 센서입니다. 센서.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센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럼 IoT 시대에 한 사람당 1000개의 디바이스를 쓴다고 하면은 1000개의 배터리를 가는데 시간 다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배터리를 대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파도만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인체도 아주 좋은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신발 밑에다가 어떤 기계를 둔다든지 아니면 우리 옷에다가 그런 거를 두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뭐 입는 컴퓨터 아니면은 우리 인체의 어떤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저희 그룹에서도 성공을 했고요. 그 정도의 파워는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에너지의 효율성이 가장 좋은가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효율성의 정의가 그렇게 정의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 분의 전기 에너지로 정의가 돼야 될 거고요. 태양 전지라고 하면은 빛 에너지 분의 전기 에너지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태양 발전은 태양광 발전은 제가 알기로는 23%, 24% 정도가 월드 레코드를 알고 있고요. 아까 말한 역학적 에너지도 23%, 24%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현재까지는 실험실에서 한 수준입니다. 실험실에서 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한 거랑 실제 외부에서 한 거랑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실험실에서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외부의 통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밖에서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데 필드에서 실험한 거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율이 실험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값을 믿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태양광, 그러니까 솔라셀이라고 하죠. 솔라셀 효율이 현재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가 거기까지 해본 적이 안 와갖고. 글쎄요. 저가 일단은 물론 이제 이것도 실험실에서 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2달까지 실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는 밝혀냈고요. 2달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2달 이상이 하는 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별로 하진 않는데, 끝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는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예.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일단 수명을 높이는 게, 일단 아무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자기기는 10년을 쓸 거를 목표로 하잖아요. 10년을 쓸 거를 목표로 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전자를 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명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처럼 역학적으로 하는 거는 얘가 부딪히거나 비비기 때문에 10년까지는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1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기도 쉽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고,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부표 디바이스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을까요? 만약 분실되면 어떻게 하나요? 분실이라고 하는 게, 비싸진 않으니까 문제는 없고요. 분실됐다고 하면은 바닷속에 빠져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를 말하는 건지, 그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 들어서 환경오염 같은 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제가 아까 폴리머라고 하는 게 우리 바다에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플라스틱이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자, 근데 이제 폴리머라고 하는 것도요, 잘 썩지 않아요. 아까 테프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 썩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테플론 말고
우리 주변에 썩는 물체를 이용해서도 마찰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도 했는데 나뭇잎을 갖고 있습니다. 나뭇잎을 갖고 있는데 나뭇잎으로 해도 충분히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파워가 나오느냐? 핸드폰이 약간 충전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전력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물리적인 이유 아니면 화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찰 대전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공기도 마찰 대전 됩니다. 아니면 물도 되고요. 아니면 금속도 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친환경적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돼 갔고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